안녕하십니까. 산업인문학당 제2강 200의 삶과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의 생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왜 생애를 살펴보느냐 하면은 시는 시인의 삶과 이상 그리고 절망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인의 삶을 먼저 알고 나면은 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1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당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백과 두보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백과 두보는 당의 문화가 전성시대를 이루었던 현종 시기에 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약 11년 차이, 거진 띠동갑이지만은 서로가 같이 여행도 하고 또 존경하고 하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인은 공통점도 상당히 많고,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은 또 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관리가 되고자 하는, 입신양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이 두 사람은 당시에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위 관료로서의 출세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술과 울분을 좌절도 하고 그랬던 공통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술과 달로 대표가 되죠. 나중에 작품 분석에서 나오겠지만은 월화독작 같은 경우가 술과 달을 가지고 노래한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200이라고 하면은 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선, 시의 신선이라고 하는데, 200은 자가태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는 청령거사다 보면 되겠고, 70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62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보면은 태몽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면 좀 유명한 사람들은 태몽이 있죠. 그래서 이태백도 별이 밝은 별이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태몽을 꾸었다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서쪽 하늘에 아주 초저녁에 밝게 빛나는 별을 샛별이라고 하는데, 그걸 금성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서는 비너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태백성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은 죽을 때 강에 빠진 달을 잡으려고 술이 취해서 달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익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을 건지러 가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의 출생에 대해서도 중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래서 도대체 200은 어디 사람인가, 한족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대부분 최근에 정리된 내용으로 보면은 중앙아시아의 세역, 지금은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북부 쪽에 해당하는 그쪽에서 아마 출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역이라는 것은 당나라 때 최서단인 안서도호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의 아버지는 거기서 장사를 했다.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이다 보니까 아마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0의 아버지 이름이 보면 이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님 객자를 쓰는데, 아마 객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장사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의 부친이 5살 때 200을 데리고 이제 사천성으로 이사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참 어릴 때 똑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200도 보면은 5살 때 육갑을 외웠다 하는데, 보통 보면은 아마 10살 전후가 되어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5살 때 육갑을 외우고, 10살 때는 벌써 시나 제자백과 도가하지 독서에 열중을 하다가, 또 15살부터는 검술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마 200이 좀 신선의 풍이 어릴 때부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세 부를 지었었는데 이미 한나라 때의 사마상인을 넘었을 정도다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 어릴 때부터 좀 재능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4년에 그 고향을 떠나자 촉지방을 떠나서 3년 동안 장강 일대를 유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가 돈 만건을 줘서 아마 장소로 번 돈을 만건을 줘서 아들을 어떤 법도 사귀고 또 세상 물정도 좀 배우고 하라고 했던 그 돈을 주면서 보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육에서는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도 하다가 그 드디어 730년에 이제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안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이백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태자빈객으로 있던 하지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자빈객이라는 것은 황태자의 사부와 같은 지위로서 태자하고 관련되는 모든 일을 돌보는 사람이 태자빈객인데 그때 하지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백이 하지장을 어떤 도교 사원에서 만나가지고 하지장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백이 인사를 하고 자기가 지었던 촉도난이라는 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하지장이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쭉 보다가 한마디를 했죠. 중국어로 한다면 칸나이 니저서 태샹샤판 저셔시에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칸나이 보아하니까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의 귀한 신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신선이다는 이야기가 이백을 평생 따라다녔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지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가면은 하지장은 산음회계 출신으로 신의자 세가 그리고 또 산음 출신으로 과거에 장원급제한 최초의 인물이다 되어 있는데 실제 산음이 우리 산청군의 옛날 이름이 산음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은 중국에 있는 산음 지금 강소성 소흥이 되는데 그쪽에 아마 영향을 가지고 지명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지장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백은 약 40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아주 친하고 또 하지장이 이백을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고 나옵니다. 자, 하지장의 모습을 한번 보겠고 또 하지장과 이백고 사이에서 빠지지 않은 금구한주다. 그런데 금구라는 건 금거북이 아마 허리띠 같은 걸 모양이에요. 그래서 3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 신분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야고사입니다. 술집에 술을 이백가 술을 마시러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값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장이 금구를 갖다가 맡기고 외상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 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보가 보면은 엄중팔성가다에서 당시에 당나라 최고의 술꾼 8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하지장이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고 당연히 이백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지장을 갖다 평가한 내용을 보면은 하지장은 술을 마시면 말을 타면은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이 배를 탄 듯하고 우물에 빠지면 그 속에서 잠이 들었다. 이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장이 85세 되던 해에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좀 쉬겠습니다 하니까 왕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많은 친분 있는 분들이 송별시를 적어주는데 이백도 이때 왕이지에게 송별시를 적습니다. 송하빈객 기월 해서 하빈객은 태자빈객으로 있었기 때문에 빈객이라 했고 하빈객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월나라로 돌아간다 이거죠. 산음현이 옛날 중국의 월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경호 흐르는 물 푸른 파도 출렁이고 광객은 호가 사명 광객이었기 때문에 광객 돌아가는 배에는 흥이 가득하다. 이제 벼슬도 높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배에 흥이 가득하다. 산음도사 만약 만나면 당연히 황정경 써서 흰거이와 바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산음도사는 도사라고 하면은 도교의 수행자를 이용하는데 왕이지에게 도교의 도사가 왕이지가 거위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왕이지가 가는 길가에 있어서 거위를 키우고 있다가 왕이지를 만나서 왕이지가 거위를 욕심을 내니까
도덕경 한 풀을 써주면은 그 일을 주겠다 했던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적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지장이 결국 돌아가셨을 때는 대주 하감 이수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명유광객 풍류하계진 장안 일상기한 호화즉선인 석호배중물 번이송하진 검구한주처 가국유첨견이라 했습니다. 검구한주를 했던 곳을 생각해 보니까는 눈물이 수건을 적신다 할 정도로 하지장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백이 이제는 나이가 42살이 되었을 때 아주 이제 벼슬을 하나 얻습니다. 한림공공이라는 벼슬을 얻었는데 아마 당현종은 이백이 글을 잘 쓰고 하니까 아마 이 한림원에 있는 이런 벼슬을 준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태자빙이었던 하지장이 하고 친구 원당구 연인 옥진공주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진공주는 예종의 딸로 당현종의 여동생이 됩니다. 그리고 안희성 선성의 경전산에 옥진공주의 무덤인데 그 비석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옥진공주도 도교에 입문을 해서 이백도 도교를 갖다가 믿는 이백이를 아주 좋아했다. 그렇게 해서 오빠에게 당현종에게 추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이백이 벼슬을 받고 나서 당연히 기뻤겠죠. 오랫동안 벼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벼슬을 못 받고 있다. 42살 되어서 첫 벼슬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좋은 기분을 썼던 게 남능별 아동 입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남능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별을 하고 장안으로 들어갔다, 입경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 보면은 살찐 닭 잡아 삶고 술 마시고 춤까지 추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으면서 문을 나서 떠나니 나 같은 무리가 어찌 떠돌이 신세로 늙기야 하겠는가. 이제서 자기를 세상에 알아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한림공공이라는 벼슬이 하는 일이 없어요. 보니까 현종의 포고문이나 쓰고 또 수정하고 고쳐주고, 그러다가 당현종이 어디 술 마시는 연회 자리에 가면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시메수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을 보면은 뭐 대통령 연설문 적어주는 그 정도 직책이라고 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생활이 불만도 많고 또 따분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백이 틈만 나면은 밖에 장안 시내에 나와서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신 상태에 술을 조금만 마시는 게 아주 만취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보면은 현종이 불러도 술 취한 상태로 시를 짓는데 가장 그 당시에 세력이 컸던 황간 고력사에게 신발을 벗기게 하고 심지어는 양귀비에게 먹을 가라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두보가 썼던 엄중팔성가에 보면은 200 행엄도가 나옵니다. 200은 술 한 마리에 시를 백수나 쓸 수가 있고, 장안의 저작글이 주막에서 잠이 든다. 임금이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아마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그 수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는 수로의 신선이다. 시는 나는 그리고 수로의 신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뭐라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청자가 청평조 사건이다 하는데 청평조라는 시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현종은 흥경궁 침양정 앞에다 모란을 심어놓고 양귀비하고 아주 즐기면서 이때 이백이 와서 시를 짓도록 했는데, 이백이 술 마시고 또 술이 많지 않은 이백을 데리고 오니까 이백이 청평조 세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다가 이군현이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러갖고 분위기를 띄웠다는데, 이군현은 그 당시에 당나라에서 최고의 아마 가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이 연회 자리에서는 이군현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청평조 이수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차문한궁 수덕사
가련 비연의 신장 이렇게 되는데 묻자니 옛 한나라 궁궐의 누구와 같다고 할까? 한나라에 있을 때 어떤 궁궐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같다고 할까 했는데 아래 보면 가련하다 비연이 왜 가련하느냐 하면은 양귀비의 미모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비연도 조비연도 새롭게 화장을 고쳐야 할 정도로 양귀비의 어떤 미모가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조비연 같은 경우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사람 손바닥에 이렇게 조비연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비연은 전한시대 성저의 왕으로 아주 작아가지고 갸날프다 작은 게 아니라 그 갸날펴서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 합니다. 물론 양귀비는 글래머 스타일이지만은 조비연은 아주 아마 호려호려하고 날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황제가 갑자기 죽고 나서 평민으로 강등되고 황궁에서 쫓겨났고 마침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간 고력사가 이백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맨날 술 취해 와서 신발 벗기라고 했으니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보고 나서 당현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귀비의 신세가 조비연처럼 될 거라고 저주를 했다. 그러니까 이백에게 벌을 내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백은 그러자 이백이 현종에게 아마 저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 왕궁에 들어간 지 2년도 안 되어서 그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백이 여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옥진공주 아까 연인이었던 옥진공주가 오빠에게 막 따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또 이백은 자신을 믿고 하니까 더 이상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또 만유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세상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낙양, 산동성, 5월, 절강성까지 전체 다니면서 시도 짓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744년에 여름에 낙양에서 두보를 만났습니다. 두보를 만나자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아주 뛰어나다는 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같이 약 1년 정도 산동성 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술이 취한 가을 이불 함께 듣고 낮에는 손잡고 같이 가네 하면서 아주 아마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낭만적인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궁궐에서 쫓겨났고 또 나중에 두보편에서 나오겠지만 두보는 이때가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하니까는 심지어는 약초를 캐서 약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좀 여행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산동성 성문에서 제남의 성문에서 이제 헤어집니다. 이때 보면은 이백이 두부를 전송하면서 지은 시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백은 다시 또 강동으로 떠나고 두보는 장안으로 돌아와서 다음에 또 과거를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755년에 이제 안록산의 날이 일어납니다. 이 이백이나 두보에게 있어가지고 안록산의 난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록산의 난은 안록산과 사사명이 같이 일으켰다 해서 안사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왜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보면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이에 보면은 양귀비의 사촌 오빠 되는 양국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록산은 당현종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양자가 되는데 뒤에 보면은 안록산과 양귀비가 약간의 불륜의 관계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국충이 안록산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궁궐에 들어오거나 하면은 좀 안록산을 구박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록산이 뚱뚱하고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하다 하니까는 덩치도 크고 그런데 안에서 화청지에서 목욕을 시키고는 조그마한 가마에 태워가지고는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안록산을 못 살게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양귀비에게도
싫은 소리를 자꾸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록산이 변경지대에 가서 자기는 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 그리고 이미 성당 시기를 지내서 이 시기에는 당현종이 양귀비하고 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이미 당나라가 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안록산이 이제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양귀비를 한번 보면은 양귀비의 본명은 양옥한이다, 이렇게 하고 약 155cm 정도 65kg,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중국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당히 좀 글래머한 그런 스타일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4대 미녀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수하다 이렇게 합니다. 꽃도 부끄러워할 정도의 미모다. 근데 실질적으로 양귀비는 어릴 때보다 상당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종은 양귀비를 해의하다,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 이렇게 했고, 앞에서 200을 이야기할 때 있지만은 모란을 심어놓고 모란이 피면은 당현종이 양귀비를 줘서 연애를 베풀었다 했는데, 200도 시에서 보면은 양귀비를 표현할 때 활짝 핀 모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거이는 이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가지고 장한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장한가에 보면은 아주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한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제천 원작 비익조, 제지원이 열리지라.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게 장한가에서 만들면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사랑의 어떤 상징으로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양귀비의 단점은 겨드랑이 냄새가, 암내가 많이 나가지고 항상 보면 이렇게 향기 나는 향낭을 옆에 옆구리 끼고 다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여지라죠. 리처 여지 남방 가일인데, 이 여지를 좋아해서 신선한 여지를 갖다가 공수하기 위해서 남방에 있는 관리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안록산과 불륜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한번 보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허저 또는 뚜떠우라 하는데, 여기는 조금 색깔이겠지만은 보통 중국 여자들이 저렇게 가슴 쪽에 대는 붉은 천을 하자 허저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양귀비하고 안록산이 만나가지고 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어느 날 양귀비의 가슴에 흠을 좀 상처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당현종한테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때 시작했던 게 이 붉은 천을 가슴에다 둘렀다. 이게 요즘 여자들의 브레지의 시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입니다. 자, 이 안록산이 난이 일어났을 때 이백은 저 동남쪽 지방에 있었는데, 그리고 현종은 장안을 버리고 촉나라는 지금 사천성 쪽이죠. 그래서 촉으로 피신을 가고, 그렇게 하자 영무에서 태자 이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숙종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백도 가족들 데리고 남쪽에서 피난을 가 있는데, 숙종의 이제 이형의 동생인 이린이 있었는데, 이린이 자 반란군을 토벌을 해야 되니까, 안록산이 반군들을 토벌해야 되니까 이백에게 합류할 것을 권유해서 거의 막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숙종 이형이, 이린이 반란군 토벌을 잘하고 세력이 강해지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고 이렇게 하니까 남쪽 지방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형이 숙종이 또 동생을 갖다 이린을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백도 마찬가지로 이린의 부대에 들어가 마카에 있다 보니까 잡혀서 유배를 합니다. 자, 이백의 유배지는 지금의 기주성 야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주성이라는 것은 지금도 산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오지입니다. 산이 97%나 되어서 평지가 3평이 없고, 가난해서 돈이 3원도 없으며, 날씨가 좋지 않아서 3일 동안 계속 해가 뜨는 경우가 없다 할 정도로 오지 중에 오지, 그런 야랑으로 가는데, 드디어 야랑을 가면서 백제성에 도달했을 때 이제 사면령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백이 크게 역할을 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백은 사면을 시키라 했는데, 이미 이백이 그때는 759인가 60이 다 돼서 이제는 모든 게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강릉으로 가면서 조발백제성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좀 아침 일찍 백제성을 떠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백제성은 지금 우리 삼엽댐에 있는 그런 사천성 봉절현 거기에 있는 산성인데 강릉까지는 약 400km, 393km 장강 물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발백제성에서 아침 일찍 조사백제 체온관, 아침 일찍 오색구름 쌓인 백제성을 떠나서 천리 강릉 일일환이다. 천리길 400km가 되니까 천리죠. 딱 천리 강릉까지가 하루 만에 간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갔고, 그리고 양안 원성 제부주 강 양쪽 기슭에는 원숭이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 이쪽에는 원래 원숭이가 많은 모양이에요. 나중에 두보이시에서도 이 덩구라는 시에서 백제성과 관련되는 걸 하는데 거기도 원숭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경주이가 만중산이라 가벼운 배는 이미 첩첩산을 지났다. 올 때는 기한 가는 몸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지만은 여기서 이제 사면 받고 내려가니까 아주 몸이 기분이 가벼워졌으니까 아주 빠르게, 그리고 여기는 시속이 약 24km 정도, 물길이 아주 또 거세게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배는 아주 빨리 가기 때문에 400km를 하루 만에 강릉까지 갔다,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엽을 한번 보면은, 현재 보면은 우리 장강 삼엽 유람선이 가는 곳이 중정에서 보면은 어차까지 가는데 오른쪽 중간쯤에는 봉절이라는 거, 봉절현이 있어요. 여기가 백제성이 있는 곳이고, 봉절에서 문산까지가 삼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협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봉절에서 문산까지는 구당협, 문산에서 빠동까지가 무협, 빠동에서 의창까지가 서릉협이다. 이렇게 해서 삼협이라고 하는데, 실제 봉절현이 있는 백제성에서 의창까지는 약 200km, 그리고 강릉이 지금의 형주시 강릉현으로 되는데 의창에서 이 강릉까지가 약 200km 해서 전체적으로 약 400km, 약 천리길이 됩니다. 그래서 의창에서 현주까지는 이렇게 된다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심신시 찾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강릉까지는 갔지만은 거기 가서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상태가 몸도 마음도 아니다 보니까 이양 친척에게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물건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종가를 한 편을 쓰고 혼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병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구당서에는 보면은 안희성 선성에서 술에 취해서 사망했다고 적혀 있는데, 선성이 아까 앞에 나왔던 옥진공주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옥진공주가 거기에 있는 도교 경정산에 있은 도교 사원에 있었는데 아마 그때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도 이 경정산을 7번이나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병사를 했다고 하면은, 신선을 갖다 하면은 너무 좀 심하다고 했는지 중국에서는 이제 하나 고사를 만들어내죠. 200이 안희성 채석강에서 배를 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강물에 비친 달을 보고 달이 빠졌다고 생각하면서 달을 건지러 들어가서 익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는 그리고 난 다음에 돌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도 달에 있다는 이야기도 지어낼 정도로 상당히 200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신선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이 죽고 난 바로 그때 대종 임금이 올라와서는 임금이 보좌역을 하는 자서뷰에 임명을 했는데 관리를 보내보니까 이미 200은 세상을 떠나는 뒤였다. 이렇게 볼 때 200의 삶도 실질적으로 많은 시를 썼지만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항상 술과 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여행을 유람을 하면서 자기의 울분도 달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의 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술과 달은 자기의 마음을 외롭고 힘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